네, 민사소송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시작하고 그 1페이지에 제가 절차 흐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그 소장 적식을 심사해가지고 피고 측에 송달을 해주고 그 다음 피고 측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소송이 성립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제 주장과 증거 등을 변론기일을 열어가지고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사변종 지나고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 것까지 이러한 과정은 대체적으로 뭐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지금 칠판에 써둔 거는 그 민사소송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쟁점들입니다. 그 민법을 어저께도 제가 이 말을 제 친구들에게 한 것 같은데 민법은 캐비넷에 종이들이 한 장씩 들어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종이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죠. 근데 민사소송법은 이게 하나의 캐비넷들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쓰면 되고요. 잘 엮이는 일도 없고 어렵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안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셔서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2년 만에 실무 과목도 빼면 2년 만에 사실상 다 하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법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관할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에 관한 거는 그야말로 기본 지식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거고요. 뭐 외우거나 할 것도 아니죠. 어차피 법조문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따로 외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법당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였죠.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이 사실 당사자죠. 당사자고 목적이 사실 이 소송물이죠. 그 다음 의사표시에 관한 건 여기 소송 행위로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당사자, 이제 사람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부터 나오게 되죠. 주체는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갖춘 것보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거는 적격을 갖추었는지, 소를 제기할 적합한 자격. 적격을 갖추었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능력과 적격을 갖춘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절차가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민법 제1006조에서는 재산관계는 몽땅 다 상속을 하게 되는데 소송관계도 수개하게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절차 중단과 수개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요 중간에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거 사람을 잘못 쓴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앞파트에 나오진 않고 뒷파트로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참고로 제 교과서는 이제 전병서 교수님 교재 기준으로 써져 있는데 뭐 그거 외에 뭐 박재환 교수님이나 이시훈 교수님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 교재 기판력 파트는 그냥 박재환 교수님 거 거의 복붙해 놓은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소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꽤 많이 나오죠. 우리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라 하면 다툼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실체법적 권리죠. 내가 그러니까 청구해가지고 무언가 받아내고자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소장을 쓴다 하면은 청구 취지에 제일 많이 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1억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 청구 원인에는 뭐 실제 청구 원인에는 블라블라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친구한테 대여했네만의 사실관계로 서술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다가 법 조문을 쓸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부위반이라든지 불법행위 손배라든지 아니면 대여금 청구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장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물이라 함은 이 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만 고려한다. 이게 신이론인데 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도 고려해서 어떤 법을 따르냐 즉 실체법적 권리로 소송물을 보고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적 권리는 곧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22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소송물과 직접적 관련이 된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예비적 공동소송과 관련된 건데 무권대리, 유권대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는데 기출된 바 있죠. 기출된 바 있어가지고 그거를 혼란스러워했다. 제가 13기 다니는 제 동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혼란스러워하지? 무건들이 유건들이 양립 불가능한 거 그냥 기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풀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일단 실체법적 권리라는 것이고, 자, 이 소송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데 똑같은 걸 또 제기했어요. 이게 중복제소죠. 중복제소면 뒤에 있는 소가 절차적 순위에 따라서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제소 금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본안 판결을 받고 끝났는데 다시 소를 제기하면 그것 역시도 소송물이 중복되니까 이때는 소를 각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권리보호이익이라는 특수한 게 있어가지고 따로 또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두 문자가 중복제소가 당소개죠. 일단 다 할 겁니다. 전체 개관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당소 리본으로 제가 따드리는데, 여기 보면 당사자가 똑같고 소송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펴보는 게 똑같아요. 기판역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문자를 주객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 범위라 함은, 그 다음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당소 똑같습니다. 즉 이 두 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고, 자, 여기서는 특이한 게 권리보호이익이라는 게 있어서 제소금지에서도 딴 거 살펴보는 건 똑같은데 저 권리보호이익 따로 살펴보는 두 문자가 있었다. 뭐 재불허소 그런 것들 역시 이것도 두 문자 딸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송물, 이거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사실 앞부분에서 주요 쟁점이죠. 주요 쟁점인데, 앞부분? 기판역까지 하면 사실상 뒷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소송 도중인 거고, 이거는 하나 본안 판결이 난 거고, 그 다음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인지를 가지고 쟁점이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읽어야 된다. 네, 잘 읽어야 되고요. 잘 읽는 시험인 리트 시험을 어저께인가 봤었죠. 네, 그래가지고 잘 읽고 들어오셨으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소송물과 관련한 논의, 요즘 최근에 중요한 게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일부 청구 관련 논의가 있죠. 일부 청구의 소송물이 무엇이냐.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판례는요, 말을 했으면 일부만 소송물이다. 명시적 일부 청구고요. 그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전부 다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해당 파트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반가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위소송과 지소소송, 민법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또 나왔죠. 또 나왔고 또 S급입니다. 그래서 대위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법에서도 항상 시작할 때 이거 법정소송 담당설 쓰고 시작하면 된다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로스쿨이 되고 변호사 시험이 됐다고 해서 학설 필요 없긴 합니다. 근데 꼭 써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소송 담당, 이거는 꼭 쓰고 시작하는 게 낫죠, 당연히. 혹은 뭐 404조 조문 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조문의 이 법정소송 담당의 취지가 너무나 잘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채권자 취소소송, 이거는 민법에서보다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는데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많이 나왔는데 이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변리사 시험에선 이게 없는 책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변리사 처음 강의하면서 이거 나올 거다 했는데 변리사 시험 바로 나왔고, 요즘에 이게 조금 핫한 것 같습니다. 핫하다기보다는 안 나와서 핫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뭐 익숙하죠. 민법을 했으니까. 그래서 취소소송은 각자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소송과 달리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역시 중복제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나옵니다. 소송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문제에서 항상 마지막에 법원 판결을 물었을 때, 뭐 유치권 항변을 했다든지 동의양 항변을 했을 때 상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한 문제나 혹은 선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서 마지막에 항상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민사소송에는 203조 조문밖에 없고요. 자, 제가 좀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이것들은 어쨌든 조문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문이 없고 판례법리고, 처분권주의도 203조 말고는 법리가 없어서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문구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한두 줄만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쓴 것들은 사례 문제 쓸 때 거의 무조건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때 이제 한 줄씩은 써주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도 나오면 해당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변론주의, 요즘에 판례가 조금 많은 부분이죠. 변론주의 자체야 뭐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되고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맡긴다라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명권이라는 게 요즘 좀 최근 판례가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권 이런 것들 가지고 모의고사 등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 변리사 시험에도 바로 나온 적이 있고요.
성명권이라는 건 당사자 간에 뭔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법원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재판해도 되겠니? 예상 외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것도 역시 해당 파트 나오면, 거기서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최신 판례들이 좀 있는 게 이 소송상 합의죠. 소송상 합의는 이 소송 행위라는 개념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소의 취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변호사 시험에. 소 취할 때 상대방이 응소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것들 다 조문에 있는 거 그냥 뺏게만 쓰면 되는 건데 조문이 어딘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문이 어딘지 뺏게만 쓰면 되는 건데 자, 이 소의 취하가 제일 대표적인 소송행위입니다. 소송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 소의 취하면 소급해서 아예 무로 돌려버리는 거. 이게 소의 취하죠. 항소 취하의 개념과는 또 다릅니다. 항소 취하는 판결이 있었으니까 항소만 취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 소의 취하라는 게 소송 행위고, 소송 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와 유사하지만 민법의 의사표시는 다른 사인에게 하는 거고, 이건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주의가 관철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취소하거나 하지 못하니까 민법상 조문이 유추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재심 사유 5호를 유추정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판례를 몽땅그리 외워야 됩니다. 이 조문은 없기 때문에 판례를 몽땅그리 외워야 되고, 외우지 않으면 이거 아예 쓰지 못하고 백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송상 합의는 말 그대로 소의 취하, 이건 혼자 하는 단독 행위죠. 이거는 말 그대로 소취하 합의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취하 합의 등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자체로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제기된 본안 소송에서 항변 방어권의 행사로서 나 소취하 합의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방어권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판례 태도가 좀 불분명합니다. 부재소 합의라든지 그 다음에 항소취하 합의라든지 항변 사항으로 본 것도 있지만 직권조사 사항으로 본 것도 있어요. 물론 직권조사 사항으로 본 그 판례는 조금 철이 지나가지고 요즘 핫한 건 아닌데, 이것도 21년도, 22년도에 판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송상 합의도 그 파트 가서 학설이랑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증거인데, 자, 형사소송에서는 이게 S급이죠. 근데 다행히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A급도 아니고 그냥 B급이죠. 그냥 대충 보고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 법조문에 나온 거 다 있고, 민사소송 규칙 뒤져가지고 혹시 불이타로 나오면 쓰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거의 B급이라고 하는 건 거의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자백은 S급입니다. 자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정의를 한 줄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싫어하는 유형이긴 한데 외워야 돼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 사실의 진술이라는 개념을 늘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 사실 진술, 요거는 다 외우고 다녀야 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을 때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당사자도 구속되고 법원도 구속되고. 요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이 자백과 자백 간주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내용은 똑같죠. 근데 자백 간주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서 내가 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백 역시도요, 이 소송 행위라 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재심 5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회 사유랑 관련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S급이고 이게 나왔을 땐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요즘 핫한 거는 여기 송달이었죠. 송달. 그 교도소에 감금되었을 때 파트가 제일 핫한 주제였고, 그게 핫하다는 건 사실 교수님들 논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송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이 판결 정본 등을 받은 게 유효한지, 왜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하냐면, 유효하다면 판결이 확정돼 버릴 것이고, 확정돼 버렸다라는 말은 재심 또는 추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추안을 이어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안을 많이 물어보기 위해서 송달 파트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주 나오고 있고, 사실상 변호사가 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법리 싸움이야 뭐 구글에 검색하고 뭐 기억 좀 안 나면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송달기일 못 지켰다 이러면 욕 오지게 먹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해서 그런지 요즘 조금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유효 확정 재심 그럼 추안까지 이어지는, 여기도 주제가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답안 쓰는 순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아까 캐비넷을 꺼내서 그냥 쓰면 된다 했는데
답안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게 저는 쓰게 할 거고, 그렇게 쓰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렇게 못 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못 쓰니까 떨어지는 거고. 지금 이게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0, 12, 15, 17개밖에 안 되죠. 이 17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례 나오면 그 순서대로 답안 작성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암기장에 다 서술이 돼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얇게.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 자, 앞에 있었던 법원 당사자 소송물 논의가요. 여기서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말 그대로 1대1의 소송을 가정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1대 다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앞에 논의가 당연히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면서 이제 병합소송, 소송이 여러 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똑같은데 소송을 여러 개 제기한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관적 병합, 이건 소송이 여러 개 있는 거. 한 사람에 대해, 1인에 대해 여러 개 있는 거. 여기에서는 객관적 병합의 종류, 종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판 방법,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상소재심을 옆에 써놨는데, 상소재심식 그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상소재심은요, 따로 나오는 일은 잘 없고 보통은 여기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통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이라고 하죠. 통상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종류가 무엇인지를 외워두고 그 다음 종류가 무엇인지를 꺼냈다면 심판 방법은요, 정말 다행히 2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거의 나오는 거는 연합관계에 관한 거 요걸로 쓰죠. 그래서 연합관계에 관한 걸로 어차피 쓰니까 어떤 종류인지 고르고 심판 방법 고르고 법원 판단이 올바로 된지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의 판단이라면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판례가 좀 많은데 이건 외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불리해지는지, 당사자가 불리해지는지 생각을 해서 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외우고 해결하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외우고 해결하겠다. 물론 암기장에 있는 거에서 다 외워서 해결 가능은 한데 다른 거 하느라 또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리한 거,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잘 넣어드릴 거니까 나머지는 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육모에서는 이 친구가 나왔죠. 부진정 예비가 나왔는데 이게 좀 뭐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전형적인 게 나왔죠. 재산상 손해로 받을 수 없을 때 정신적 손해로 받는 거. 그냥 리딩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 암기장에 리딩 판례로 들어가 있는 애가 나왔는데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하죠.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다 전부시킬 수가 있지만, 입증이 안 되는 애들은 정신적 손해로서 그나마 좀 보완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죠. 요 최근에 최태원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많이 인정해가지고 좀 논란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이 단순 선택 예비에 관한 것들 소송 종류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물론 주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 섞이는 것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고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틀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주관적 병합도 뭐 통상소송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공, 그 다음에 필공은 다시 고필공, 그 다음 유필공,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일단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심판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심판할래? 심판 방법은 똑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간 다음엔 역시 또 불이익 변경 금지와 같이 연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 주관, 상소, 재심 여기가 좀 많이 핫하게 나오고 있죠.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핫하게 나온 게 이 참가 부분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1대1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같이
같이 내가 소송을 수행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일단 공동소송 참가부터 보자면 내가 원래 소를 따로 제기할 수 있는데 저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 이게 공동소송 참가죠.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 소송이죠. 이건 소를 제기한 겁니다. 난 소의 당사자로서 같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소송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남한테 같이 이렇게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조 참가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느냐, 내가 공동이익을 같이 주장했으니까 내가 이 참가적 효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 서술해 주는 건데 여기도 목차가 전형적입니다. 보조 참가의 적법 요건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적법하다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업서 불장사, 업서 방식 그것도 따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가적 효력 77조 관련해서 법조문 쓰고, 그건 법조문만 쓰면 되는 건데 법조문 쓰고 이제 참가료가 배제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당사자로서 소송 참가하는 거라서 사실 따로 쟁점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인 게 뭐가 있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있죠. 자, 앞에 적이라고 붙어 있는 건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도 결국 보조 참가입니다. 보조 참가의 일종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공동소송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두 문자로 중간이라고 해서 따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참가로서 여기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말이 당사자가 붙어 있죠.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건데 참여하는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왜 내 건물을 네가 쓰고 있니? 라고 다투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내 건물인데? 라고 하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면서 B에게 너는 왜 내 건물 쓰고 있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요게 독립 당사자입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데 독립한 당사자로서 내가 참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당 참가 소송이죠. 이 독당 참가 소송도요, 어떠한 소송 관계가 성립하는지, 3면 소송인지 아니면 3개 소송인지, 그 다음에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하는지,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심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검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 같은 경우에는 자, A와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바뀌는 겁니다. 승계도 얘랑 좀 비슷해요. 변경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변경 논의가 이 승계 다음에 보통 나오게 되는데, 참가 승계라는 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왜 A 네가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A에서 C로 이렇게 바꾸는 거,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내가 들어오는 거고요. 인수라는 건 그냥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건물주가 B가 아니라 D네. 그러면 B 너 이리 와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참 인수승계죠. 인수승계. 여기 인수승계와 관련해서는 뭐 추가적 인수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논의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 파트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송 고지라는 게 있죠. 이거는 A가 B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B라는 사람 말고요, C나 D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친구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때 너도 우리 소송에 참가할래? 라고 고지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고지한다든지 참가할래? 라고 고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이 친구도 이제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자, 여기 있는 논의를 같이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소송을 1대1로 하는 경우, 여러 명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추가시키거나 참가하거나 이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판결, 1심 판결이 예를 들어서 뭐 2심으로 올라간다, 상소 또는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두 문자는 하나만 외우고 계시면 되죠. 나중에 외우겠습니다만 대기이 요것만 가지고 만약에 상소 재심이 나오게 된다면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문 뺏겼으면 되는 겁니다. 법조문 뺏겼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많이 할 게 없고 요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0개 조금 안 되죠. 그래서 민법을 제가 짚어드린 게 100개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법이 30개 조금 안 되니까 분량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너무 많은 걸 공부하시니까 좀 짧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특강이기 때문에 두 문자 위주로 하고 그다음 주요 내용 위주로 할 건데 연결고리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차피 기본 강의를 10강짜리로 찍었거든요. 그 10강도 이제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설명하고 해서 10강이었는데 아마 6일이면은 거의 다 제대로 설명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도 요 파트가 다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외워야 된다는 것 외에는 조문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이게 민사소송이란 거 결국에 법원과 변호사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이 절차에 관한 거를 판사가 그때그때 지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하면 변호사나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죠. 자, 공무원들은요, 당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법에 적힌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민사소송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 거의 모든 것들이 있고요. 법만 적어도 점수를 줍니다. 법만 적어도 점수를 주고, 과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이시훈 교수님이 떴던 이유가 학설 같은 거 소개를 잘 해놔서 떴던 건데, 그때 왜 학설 대립들이 있었냐면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법의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부진정 예비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거 조문에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법으로서 만들어주면 확실히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판례로 외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외울 것들은 확 줄여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소는 처음 시작하면요, 소송법들이 좀 느낌이 다르죠. 실체법이랑. 민법은 솔직히 뭐 처음 1, 2년 하면 왠지 알 것 같잖아요. 시험은 물론 못 보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학년 때 지월린 교수님 수업 듣고 와, 나 민법 천재인가 보다 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사법시험 40점 받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공부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소송법 처음 가니까 지금도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로의 김경욱 교수님 수업, 저 때도 그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들었는데 이건 뭐지? 했거든요. 물론 저 때는 책이다 한문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민소가 7법 중에 저는 양이 제일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제일 적다고 하는 이유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최신 판례 거울 먹는데 안 바뀝니다. 1년에 진짜 바뀌는 거 한 2-3개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은 최신 판례 버리셔도 됩니다. 최신 판례 버려도 되고, 진짜 기본기로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형사소송은 요즘 법이 워낙 많이 바뀌고 막 판례 법률이 다 뜯어 고쳐지고 있죠. 그래서 형소가 저는 요즘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민사소송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익힌 거. 저도 3년 전 수험서로 계속 공부했어요. 사시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근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똑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해당 파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건 그냥 흐름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2번 신의성실의 원칙 나오는데, 역시 뭐 크게 안 보셔도 되는 것들이죠.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법조문은 그 1조에 있는 게 다거든요. 실질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뭐 3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교수님들 마음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계셔서 저도 4가지로 한 것이고요. 첫 번째가 소송 상태 부당 형성 배제,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 원래 이런 제소는 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서울에서 청구하기 위해서 뭐 합쳤다, 저기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이런 것은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 측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선행행위와 모순 고동 금지의 원칙,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앞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해 놓고 내가 그에 반하는 행위,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민법이든 행정법이든 외웠던 개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드, 추환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그 부적법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 지가 신청해놓고 지가 부적법하다 주장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였고요. 그다음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 계약에 반하는 거동, 이런 것들도 모순 행위 거동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배척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실효되느냐인데요. 민법이랑 제가 두 문자 똑같습니다. 상정세입니다. 상정세. 상당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안 된다. 민법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앞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과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민법에서는 신의칙이 보충적 원칙이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대원칙으로 올라가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제가 설명 좀 빨리 하고. 그 다음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어서요. 소송상 권리도 실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소권 자체 실효 여부 이 논의는 뭐냐면, 자, 소송상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송상 권리가 실효된다. 이 의미를 그러면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나? 이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인데 이 의미를 받아들일 것이냐인데 여기서는요. 또 어떠한 논의를 가져올 수 있냐면 제가 싫어하는 헌법입니다. 헌법 27조. 재판상 청구권. 이거 기본권이죠. 아니 기본권을 실효시킬 수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학설 대립이 발생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 대립은 재판상 청구를 그냥 실효시켜도 되냐? 이거 기본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판례 태도를 한번 보자면 근로자들이 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9년 후 돈을 다 받았다면 사용자로서도 내가 한 면직 처분이 유효한가 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갑자기 새삼스럽게 소를 제기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요. 판례 태도는 뭐예요?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솔직히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판례 태도만 기억하고 이걸 위주로만 쓰시면 됩니다. CBT 기준으로 해서 CBT, IBT 답안지가 지금 제한이 돼 있죠. 답안 분량이 많이 적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판례 위주로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검토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죠. 판례와 같이 소권 실효를 인정하긴 하는데 자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 권리의 시현 방법이 소외 제기인 경우이므로 실체법상의 권리가 실효된 것으로 보고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것이냐면 재판 청구권으로서 이게 실효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소외 제기까지는 적법하다. 근데 이 실효됐다는 건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이거 실효됐으니까 저권리 행사 못해요. 이거 뭐에서도 나왔던 거죠? 민법에서도 나왔던 거죠. 민법에서 저권리 행사 못해요. 이건 뭐죠?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 기각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이랑 똑같습니다. 소송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의 행사는 금지된다.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또 똑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소송 제기한 거 법원이 한가로운 것도 아닌데 네 소송만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 타인의 부적법한 소에 공동소송 참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권 남용 규제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사실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개정법이 나오면 아싸죠. 개정법이 객관식이나 이럴 때는 나올 수가 있지만 사례형 시험에서는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개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 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과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에 대해 소송 구조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변호사 붙이는 거요. 자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이유 없음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귀찮게 하면요 그냥 변론 기일도 안 열고 바로 무변론 소각하 판결을 때려버린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없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위반의 효과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를 해줘야 된다. 민법이랑 내용 똑같죠. 민법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도 볼 거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책에서 혼자 나중에 보실 때 지금 강의 들으면서 표시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보실 때 볼드나 밑줄이 안 쳐진 건요. 이건 진짜 별로 안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권의 인적 범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재판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고 1번, 2번 우리나라 사람한테 미친다. 그런 뻔한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3번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전부. 이거는 나눠져 있죠. 외국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종전 판례는 국제 관례상 외국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건 사실 소파 협정이 살짝 적용되는 거긴 한데 제가 카투사에 복무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대구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제가 저기 남구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대명로라고 동성로에서 한 조금 걸어가면 나온 데가 있는데 여기 부대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카투사 부대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소파 협정에 따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한테 아예 땅을 준 거예요. 여기 제가 있을 때 여기 주소지 뭘로 했는지 알아요? 여기 캘리포니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거 주문하면 저는 미국에서 이걸 주문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로 돼 있어서 이거 진짜 신기하죠? 우리나라 안에 미국 땅을 해놨다고? 그것도 조차한 건데 자 이거는 소파 협정에 사실 적용되는 건데 이 개념을 원용을 하면 이 땅 지금 누가 빌려 쓰고 있습니까? 미국. 나라가 쓰고 있죠. 나라가 쓰고 있고 이거를 빌려준 건 뭐 대구시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땅이니까 물론 국가가 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면 여기도요 조차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해도 되느냐. 애초에 판례는 절대 안 된다라고 70년대는 그러는데 자 현재 판례는 국제완수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됨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 국가가 하는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국가를 피고로 해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있을 때 미국이요 저 정도 초강대국이 이 땅 사용료 안 주면 좀 웃기죠. 그래서 땅 사용료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게 2023년도에 판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최근 판례도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객체이긴 한데 외국이 부동산을 외교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이 외교 공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하여 대사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부정하였고 부위반에 관한 청구권이 있다 판시했다. 이건 무슨 사안이냐면 저기 이태원에 보면 막 외국 대사 많죠. 이게 몽골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몽골이었던 것 같은데 자 몽골이 대사관을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지었습니다. 부지를 넓게 지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살짝 여기가 사유지였어요. 확장 공사를 하면서 남의 사유지를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지? 내 땅 위에 왜 갑자기 저쪽 건물이 올라와 있지? 하면서 여기 철거를 구한 겁니다. 철거를 구하니까 지금 상대방이 누구예요? 몽골이죠. 국가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냐 이건데 자 국가를 하더라도 이거 지금 땅을 빌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땅은 남의 거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면 철거 청구가 인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철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몽골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살짝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철거 청구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사관으로 쓰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는 못하고 대신에 남의 거 침범해서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는 내라 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런 최신 판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국가가 사경제 활동, 뭐 땅을 빌려 쓰거나 이건 개인과 다를 바가 없고 여기에까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지나친 주권 행사의 포기로서 부당함으로 지금 그냥 상대적 면제론을 가겠다 이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외국을 피고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두 번째 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 있지. 우리나라 미국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우습죠?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한미군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때에도 하자의 책임은 대한민국이 배상하도록, 사실 소파 협정에서는 대한민국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안 나옵니다. 자, 다음 재판권의 물적 범위, 재판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자 세계화, 국제화로 외국과 관련 요소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 이게 섭외가 아마 일본식 한자일걸요. 그냥 우리가 아는 국제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국제적 분쟁이 증가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관련 있고 일본도 관련 있고 중국도 관련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우선하고요. 피고가 변론하여 변론관할이 생긴다면 변론함으로써 너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지? 이러면 변론관할 생기죠. 자 변론관할이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관할권을 여러 개 국가 중에 어느 나라 법원이 갖는지 문제가 되고요. 종이학습 필요 없는데 그냥 소개한 건데 역추지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거꾸로 추지해보자. 거꾸로 해서 추지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어떤 법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토지 관할 규정이 있죠. 서울에서 할지 부산에서 할지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그런 거 정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관할 배분설은요. 이념에 따라 조리에 따라 판단하자고 하였다. 이 뭐죠? 판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정 역추지설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르나 부당할 경우 법원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게 2022년도에 법무부에서 국제사법을 개정하면서 이 국제사법이 개정돼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 거고 뭐 객관식용으로나 나올 수 있지 사례용으로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용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국제사법 그냥 뒤져가지고 2조 쓰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2조에 2조만 일반 원칙만 볼게요. 자,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실질적 관련. 이것도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소리죠.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고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공평재판적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거창한데 아무것도 없죠.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제2항은 국제사법과 그 밖에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2조 쓰고요. 실토특 요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우리나라 토지 관할 규정 있는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있는지, 그다음 국제재판 관할 특수성도 고려할 거. 요거 3개 쓰고 그냥 포섭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건 나올 일 잘 없을 것 같아요. 객관식용으로 살짝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판례. 자, 갑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 장첸이네요.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을등은 중국 국적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왜 중국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자, 갑이 과거 중국에서 을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이 친구들이요 전부 다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2번 이건 행시에 기출되었던 건데, 자,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추락한 중국 항공기 항공사, 제목만 보면 중국인이 중국 항공기 항공사를 상대로 소재기하니까 중국 법원에 제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추락한 데가 김해공항 인근 부산 인근이죠. 그래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해니까 부산지법에 제기했나 그렇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 이익, 법원의 이익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아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실토특만 쓰시고요. 그냥 관련성 좀 있다 싶으면 다 인정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부정한 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련성을 부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올 경우에는 뭐 땡큐죠. 그냥 조문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에서 구체적인 관할 등을 정해놨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3조의 일반 관할, 일상거소, 살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 그 토지 관할에서도 보통 피고의 주소지죠. 살고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니까 국제재판 관할에도 똑같은 취지의 조문들을 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특별관할도 1번 제4호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 5번 재산이 있는 곳, 여기도 특별관할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 그 토지 관할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부동산 소재지 이런 데 관할권 같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외 특별관할 이런 조문들이 있는데 이건 뭐 변리사에서나 중요하죠. 우린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약에 관한 소외 특별관할로서 뭐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이런 것들 조문이 있습니다. 이 객관식용이니까 눈에 바르시면 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이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개정이 됐구나. 특별한 규정이 있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뭐 소비자 계약의 관할이라든지 근로계약의 관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가 특수하냐면요. 그것만 좀 볼게요. 그 42조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 있죠. 6번 목차에서 제일 마지막 제가 볼드해 놓은 거 있죠. 자,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합의를 하거나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 외국 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자, 이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를 따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후 합의만 유효하고 그 법원 외 외국 법원에도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의 자유에는 제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이러한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8번 44조 불법 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 관할 뭐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다음 결과 발생지도 다 포함된다. 이거 그 형법에서 공모 행위지 그거랑 좀 비슷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6조 관련 사건에 관할인데요. 상호 밀접한 관련.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또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두었고요. 밑에 기존 판례, 옛날 판례, 이게 조문이 없을 때 판례가 어떻게 했냐? 자, 국제재판 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정, 뭐 피고가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결과는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2조의 실토특만 쓰시고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그것만 포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소 관할, 합의 관할 이런 조문들도 다 들어왔어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합의 관할 이런 조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 국제재판 관할에서 살짝 특이한 게 있는데 자 거기 8조 거기 일정한 법률관계로 합의를 해야 된다. 요건 똑같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 등등은 필요 없고요. 자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그 민사소송법과 똑같죠. 똑같고요. 다른 게 뭐냐면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즉 합의로 된 그 나라 법원에만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판례 법리로서 전속적 관할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제재판 관할에서는 그냥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요거 객관식에서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볼드 보시면요.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일단 해당 소를 각하합니다.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소가 제기되면 해당 소를 각하, 즉 중복된 소 제기라 보아서 일단 각하를 하는데 자 합의가 아니 중복된 소가 아니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소를 일단 각하하는데 그 나라 법원에만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각하를 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 효력이 없거나 뭐 변론관할 등이 발생할 때에는 역시 정하지 않은 다른 나라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문에 있구나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그 10페이지에 있는 2번 3번 요 판례들을 외워가지고 썼어요. 이게 뭐 대외합공 외대합공 두 문자 써서 외웠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외국 법원이 합리적 관련성을 가진다면 외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최근 판례 23년도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관계를 요구한 사례. 요 최근에 뭐 쯔양 사건도 있던데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나 혹은 아니면 유튜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거를 들고 어떻게 반영을 하길래 광고가 이런 것들이 뜨고 있냐라는 것을 유튜브 측에 공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이거는 한국 법원에 했으니까 해줄 수 없다. 니네가 하려면 우리나라로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1번 외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기존 판시를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요. 합리적 관련성을 가진다면 뭐 이러한 전속적 합의도 유효하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측에서 우리가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지만 소를 제기하면 전부 다 뭐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한 합의도 일단 유효한데 자, 2번. 이 계약은 소비자 계약에 따른 거다. 소비자 계약에 따른 거다. 즉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볼드 돼 있는 거.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였더라도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속적 관할 합의라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라고 해서 유튜브가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가입을 할 때 약관에다가 무조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저희 판결 부정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론관할도요. 우리 민사소송에 있는 거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론한 때에는 얘기했네? 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거네? 라고 봐가지고 관할이 성립한다 라고 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러한 짜잘한 것들까지 객관식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우리 민사소송법 객관식도 보죠. 근데 객관식 지문이
잡다한 거 잘 안 나옵니다. 국가고시급에서는 잡다한 걸로 답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답이 되기 때문에 한 20문제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 사례문제 대비하는 것만 해도 20개는 17개 맞춥니다. 17개 맞추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다 외워서 내가 20개 맞추겠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국제적 소송 경합. 이거는 국제적으로 소송이 중복되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거 중복 소송은 여기 있죠. 국제적 소송 경합이 11조에 있는데 자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중국 법원에 일단 소가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면 소가 제기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국 법원에 소 제기했네? 중복된 소 제기죠. 그러면 일단 소송 절차 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중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드 또 쳐놓은 거 봅시다. 자,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나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 소를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요거는 기판력이 발생해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중지를 하고 지금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아예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제기된 때 소를 아예 각하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억류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외국 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 본안 재판을 선고하지 않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면 일단 중지시켜놨던 우리나라 법원의 사건을요. 우리나라 법원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절차가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의 선우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뭔가 다르죠. 국제적 중복소송 경합에서는 소의 제기를 소의 선우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소송 계속 파트와 중복소송 얘기에서 나오겠지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소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객관식에 나올 법하니까요. 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고 12페이지. 긴급 또는 보충 관할이라고 해서 이거 이시훈 교수님이 긴급 또는 보충 관할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 구판에서는 이걸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보시면 제가 볼드 쳐놨는데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토특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거 긴급 보충 관할로 굳이 써야 되냐? 이런 제 생각이 있었는데 뭐 역시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 긴급 보충 관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만 그냥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행사할 수 있구나.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재판권 흠결의 효과 소송 요건으로서 이것도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입니다. 판결할 수 없는 데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판 무효는 재전적밖에 없음. 요건 외워야겠죠. 재판 무효 재판권 없음. 할 수 없는 법원이 재판을 함. 재소전, 사망, 귀신에게 재판을 함. 당사자, 적격, 흠결. 엉뚱한 사람이 판결을 받음. 김경아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그 판결문에 다른 사람 뭐 홍영철이 등장했다. 이러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 이제 재판은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재판권 얘기는 사실 뒤에 민사소송하면서 또 나오죠. 토지관할 하면서 나오는데 국제재판 관할의 문제였습니다. 국제재판 관할의 문제니까 객관식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관의 제척 기피 등 볼 겁니다. 제척 기피도 나오면 땡큐입니다. 왜냐면 41조 그냥 뺏겨 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이 판사가 재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그럴 경우에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했는데 판사가요. 나한테 재판이 배속되는데 이거 저 제척 사유가 있어서 빠질게요. 이렇게 하면요.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옆에 있는 판사 동료들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재판을 하긴 합니다. 다만 확인적 의미만 있다. 그 얘기 할 것이고요. 자, 물러나야 되는 이유. 41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온 그중 5호인데요. 뭐 일단 딴 것들 살펴보면 제목만 살펴보면 자 제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아내에 대한 재판을 내가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게 이혼했으면 나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 빠져야겠죠. 그리고 밑에 판례 보시면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 판사 중 1인이 그 종중의 구성원이었대요. 그러면 이 판사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척 사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2번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그 다음 3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이 3호가 요즘 3호가 아니라 4호가 요즘 문제되는 건데, 4호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거나 대리인이 된 때. 요즘 판사들이 경력을 채워야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대리인이 되었다가 갑자기 판사가 임용이 돼서 이 사건을 맡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제척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5호, 시험 문제는 5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건데요. 자, 하급심에 관여한 법관의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급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단, 예측해가지고 판단한다. 이 새끼 그때 나쁜 놈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예단을 배제하고 신급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이 단서 가지고 행시가 기출된 바 있습니다. 법조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게 출제된 거 있고요. 그 다음 외워야 되는 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번 전심관여의 의미.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 변론과 판결 하부에 관여하거나 종국 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함. 자, 이것조차도 길면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하부에 관여. 요거라도 외웁시다. 최종 변론과 판결 하부에 관여.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그럼 밑줄 친 것도 외웁시다.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 지정과 같은 소송 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살짝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소송이 개시가 되고요. 소송이 빠르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거의 짧게 한다 해도 6개월이고 뭐 3심까지 간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길어져 버리죠. 중간에 판사가 교체됩니다. 물론 판사는 검사만큼 자주 교체되지는 않지만 자리 옮기죠.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위에 있고. 저도 지금 서울에 처음 발령받았는데 아직 서울에 있습니다. 한번 지방 갔다 와야 된다는데 경기권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지방 발령받은 애들은 서울을 올라오기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한 명 올라왔습니다. 지방에 계속 있다. 그런 경우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계속 변론기를 열어서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마다 판사가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증거조사를 했다든지 뭐 변론에 대해서 들었던 판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판사가 여기 똑같았어요. 근데 이 판사님은 승진을 했고 새 판사가 들어왔어요. 새 판사가 들어왔으면 앞에 있었던 사건이 적힌 조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변론 갱신이라고 하죠. 새로운 판사한테 저장한 걸 꺼내와서 보여준다. 이것도 일본식 한자일 텐데 꺼내와서 보여줘서 갱신을 합니다. 그럼 이 판사가 또 보겠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변론기에 잡아가지고 이날 이제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죠. 그 다음 판결에 대해서 이때 합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앞에 있었던 것들은 수없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뭐 앞에 있었던 판사가 한 거 내가 관여한 거 다 모아가지고 이때 이제 최종 변론에 관해서 재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겠죠. 이제 누가 이긴 걸로 합시다 라고 정해야 되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니까 이 최종 변론에 관여한 경우 이게 전심관여라고 합니다. 앞에는 아니에요. 전심관여라 하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심관여의 범위를 상당히 좁히고 있죠. 그래서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하부에 관여한 거 이게 전심관여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전심이 아닌 경우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이 관여한 법관이 환송, 이송된 후에 다시 관여하는 경우 자, 이때는 전심은 아닌데요. 436조 3항 때문에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이건 법 조문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 법 조문이 갑자기 뒤에 있는 게 튀어나오니까 이거 조금 436조 3항 이거 조금 선을 그어두고 유의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소송에서 다시 관여하는 경우 재심 소송은 확정이 이미 난 거를 몇 년이 지나서 혹은 재심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신급이죠. 자, 전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여기 1심, 2심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전심
앞에 있는 신급 이런 뜻이죠. 앞에 있는 신급에 관여함 이런 뜻이죠. 재심은 근데 어디다가 제기하는 겁니까? 1심, 2심, 3심인데 3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3심에 하고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2심에 재심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신급입니다. 같은 신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심관여가 아닙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 하나만 외워두시면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거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딴 거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유 가처분 이게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건 아니죠. 집행 절차죠. 자, 했다가 다시 본안 소송에 관여하는 거. 이건 전심이 아니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때도 전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피 신청 사건의 재판. 이거는 전심이 될 수가 없는 게 자, 1심이 되었어요. 1심에서 판사 A 그다음 좌배석, 우배석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3명이 있는 곳에서 했다. 합의부에서 한다. 합의부에서 한 명을 찝어가지고 이 친구 기피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나랑 동창인데요. 제가 제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도시락을 안 싸우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한 기피 재판부가 구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따로 그랬네. 너네 진짜 동창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땡땡 판사님 좀 빠져주셔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재판했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심관여가 아니죠. 같은 신급에서 지금 재판을 한 거니까 이것도 전심관여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 인도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이것도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상 화해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화해하시죠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심이 아니라 사실 같은 신급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심관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자, 제척의 효과로서 제척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척된다.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제척 이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제 일 아닌데요 하고 물러나면 오히려 판사가 땡큐죠. 근데 옆에 있는 판사 지금 나보고 다 하라는 건가?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의문이 있을 때는 법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확인적 성질만 갖는다. 그 다음 2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일체의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신청 자체가 아예 각하돼 버렸거나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종국 판결 선고는 뭐예요? 이미 증거 등이 다 제출돼가지고 답은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국 판결 그냥 선고만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보고요. 그 다음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와 판결의 효력인데요.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 이건 개개 소송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소송행위와 판결은 다르죠. 자, 소송행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서 무슨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자백을 한다든지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할 수 있고 2회 변론기일에서 또 할 수 있고 3회 변론기일에서 할 수 있고 이건 개개의 소송행위죠. 마지막에 하는 게 요게 이제 판결의 선고 단 하나고 자, 이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요것들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린 판결은 뭐라고 했어요? 재전적 말고는 무효 없다고 했죠. 재전적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지만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는 아니며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 이유,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피 파트도 좀 보고 그 다음 쉬도록 할게요. 자, 법률이 정한 제척 이후에 법관에게 공정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기피 결정에 의해 비로소 법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역시 절차에 관한 것이라서 43조의 조문 그대로인데요. 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19년도 판례인데 볼드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만한 때 요거 한 줄만 외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 그것이 주관적 것을 넘어 합리적인 때 요것만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그 판사가 너무나 공명정대하기로 유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저 판사가 나의 큰아버지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차피 제척 이유도 되겠지만 기피 이유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사실관계 그냥 제가 간단히 실현하는데 어차피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사실관계가 나올 거니까요. 자, 원고는 회장에
딸이었고요. 해당 그룹의 사장과 기피된 법관이 이 법관이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자, 곧 은퇴를 하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고문으로 가시겠죠. 자, 여기 사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요, 기피해야 된다라는 것 같죠. 자, 상기 판례 이외에 우리 판례가 기피 이유가 된다고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요, 판사랑 친구인 사람이 야 하면서 판사실 가서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들도 기피 사유된다고 안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사례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그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인지만 쓰고 이건 기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만 쓰셔도 답은 맞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기피 신청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43조 2항 조문에 다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소속의 하부위부,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되고 3일 이내 이유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각하하고요. 신청이 적법하면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하부위부에서 결정으로 하여 기피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피가 이유 있으니까 판사가 물러나야 된다. 자, 불복할 수 없고 이건 누가 불복할 수 없다는 거죠? 판사가 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 없다는 결정, 이거는 당사자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사자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사야 뭐 공무원이니까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자, 기피 신청의 효과, 아까 봤던 48조 조문이 여기서 정됩니다.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고요. 다만 기피 신청이 각하될 때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뭐 각 판결 외우셔도 되고 48조 단서 뺏겨 쓰시면 됩니다. 자,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법원이 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종국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요, 이거는 적법한 거죠. 48조 단서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이건 적법한 거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자, 문제점, 이제 사례로 그나마 나올 법한 거. 48조 단서의 경우가 아닌데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고 나중에 기피 신청이 그래도 이유 없었네? 그러면 판결한 거 유효하게 되느냐,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학설 하자치유 부정설은 기피 신청한 자는 나 지금 이 판사한테 재판받기 싫다라고 기피 신청했으니까 판결 안 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절차 정지를 기대해 충분히 소송 수행을 하지 않을 것인 바 절차권 보장을 위해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치유 긍정설은요,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절충설은 신청권자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었을 때에만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한다. 이거 뭐죠? 소송 경제도 따지고 그 다음에 신청권자의 절차권도 보장하고 있죠. 저는 절충설을 택할 겁니다. 자, 판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당사자의 절차권이 보장된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기피 신청 사안입니다. 이 사실 변론 종결 이후기 때문에 그냥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경우 같죠. 자, 이것은 그 후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판결 선고 그냥 유효한 게 됩니다. 근데 절차권이 침해된 경우 요거 볼게요.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결정 전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및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킬 절차상 흠결이 있고, 자, 각하 결정 전에 절차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단된 줄 알고 둘 다 안 나왔어요. 원고 피고가. 둘 다 안 나왔으면 그대로 정지시키고 변론기일 따로 잡고 해야 되죠, 사실. 근데 계속 진행시킨 겁니다, 법원이. 자, 이거는 절차상 흠결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법원이 혼자 절차 진행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절차 위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해서 판례 두 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뭐 검토에서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절충설에 따라서 신청권자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었을 때만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자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학설 쓸 공간이 없습니다. 답안지에 학설 쓸 공간이 없고 그냥 절충설 정도만 간단히 뭐 소개를 하시던가 판례만 쓰시고 검토에서요 결론만 검토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설이랑 검토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면 학설을 빼야 됩니다. 학설. 검토는 쓰셔야 돼요. 검토를 왜 쓰셔야 되냐면 이 판례가 타당한 이유를 선택하고 내가 이 판례를 택하는 이유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피 결정의 효과, 관여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고 다만 그 소송행위에 기초한 재판은 무효가 되지 아니함. 뭐 제척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법정 관할 보도록 하겠습니다.